지금까지 아주 개괄적으로 안면 통증 그리고 안면 통증에서 시선 통증과 비시선 통증에 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일단 진단 기준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진료실에서 실제 현장에서 주로 접하는 비시선 통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순수히 제 경험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 진료실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비율로 보통은 비치성 통증 환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의뢰를 봐서 원장님께서 치아 원인은 아닌 것 같아서 의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의뢰를 해주신 경우 10경우면 적어도 8경우 정도는 시성 원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성 원인을 감면을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면 진단을 할 때 유병률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건지 저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치과 진료실도 그렇고 일반 진료실도 그렇겠지만 시성 통증 원인 환자가 가장 많고요. 기타 보시게 되면 상악동염 환자라든지 턱관절 장애라든지 버닝마우스 신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많고요. 파로타이티스 야스염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3차 신경통 환자분들도 있고요. 물론 persistent idiopathic tooth pain, 아까 말씀드렸던 dental alveolar pain, 이걸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면통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의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질환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악동염, 물론 부비동염이라고 부르죠. 코 주변에 있는 뼈의 빈 공간에서 발생한 우리가 빈 공간을 이장하는 점막에 발생한 염증, 가장 대표적으로 상악동에 있는 상악동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악동염은 말 그대로 부비동을 이장하는 이 점막에 발생하는 염증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염증성 통증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염증성 통증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죠. 자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통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유발 자극 검사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특징은 이겁니다. 상악동염은 보통 상악동염이 오기 전에 상부호흡기 감염이 보통 오고 그 이후에 보통 상악동염이 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안면통을 호소하는데 감기를 하고 난 다음 혹은 감기가 동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눈이 아프다든지 눈 주위가 아프다든지 눈 전두부에 두통이 있다든지 할 때는 상악동염을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진에서 최근에 어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감기라든지 코로나 감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가장 대표적인 상악동염은 눈 주변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눈 아이볼 자체의 원인이 있어서 눈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볼 주변에 통증이 있다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악동염 또는 부위동염을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가 안구 쪽 그리고 그 주변이라면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로 우리가 상악동염을 조금 의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점막에 이장이 되어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쿵쿵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혹시 계단을 오를 때 또는 뒤꿈치를 걸을 때 혹시 통증이 옵니까 또는 이쪽 부위가 울리고 불쾌감이 생깁니까 눈이 아픕니까 여쭤봤을 때 통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상악동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쿵쿵 이렇게 이 뒤꿈치로 땅을 찧었을 때 울리면서 여기도 같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악동염을 진단할 때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잠깐 체어에 내려주셔서 일어나셔서 뒤꿈치로 쿵쿵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럼 상악동염이고요. 당연히 이 상악동의 염증, 점막에 일어난 염증 밑으로 우리가 상악치아에 분포하는 신경이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악치아에 분포하는 신경에 상악동염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염이 생깁니다. 뉴라이티스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동염이 왔을 때 치아들이 시큰거린다든지 타진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에 대해서 타진 반응을 했을 때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만약에 치성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상악동염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동염이 왔을 때는 치성 통증과 반드시 감염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턱관절 장애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크게 우리가 보면 관절 장애와 근육 장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육장애는 아주 독특한 양상의 통증이고, 물론 아직까지도 근육통을 일으키는 통증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통증 생리학이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적어도 턱관절 장애를 구성하는 관절장애의 경우에는 관절장애는 거의 100%의 확률로 염증성 장애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스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은 관절을 구성하는 우리가 시노비움, 이장천막이라든지 캡슐, 밖에 캡슐이라든지 또는 뼈 이런 쪽에, 그리고 니트로 디스칼 티슈 쪽에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통증이 관절 통증이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 중에서 적어도 근육 통증을 제외하고 관절 통증의 경우에는 염증성 통증을 가지기 때문에 염증성 통증의 특징을 가집니다. 즉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게 통증 유발 자극 검사, 통증 유발 자극 검사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근육 촉진도 하고 턱관절 촉진을 했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이걸 할 때 중요하게 감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차등을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근육통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통증의 원인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염증성 통증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근육통을 우리가 촉진했을 때 위양성 반응이 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근육통이 없다더라도 촉진을 했을 때 10개 중에 3개는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0%의 위양성 반응은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촉진만으로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근육통으로 진단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 촉진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낮추시고요. 반대로 관절, TM 조인트 외에 촉진시 통증으로 살 때는 이거는 차등 점수를 줘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절 통증은 염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발생한 조직인 경우에는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 유발 자극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에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즉 페이스풀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눌렀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주소의 통증하고 일치된다 이러면은 관절통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즉 관절통이라 분류를 하고 기타 뭐 아스랄기아라든지 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겠지만, 어쨌든 관절통인 경우에는 염증성 통증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촉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충실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턱관절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오 메카니컬 펑션하고 통증의 강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거죠. 물론 그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 관절이나 근육을 썼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쓰지 않으면 통증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이게 근골격계 장애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턱을 쓰면 이를 깨문다, 입을 벌린다 이럴 때 통증이 있고요. 특히 이를 깨물 때는 관절이 압박되기 때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클렌칭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관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턱관절 장애인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음식을 씹으니까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턱관절 장애가 아닌데 혹시나 턱관절 장애가 의심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클렌칭을 했을 때 아프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동측부 치부에 치아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치성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턱관절 장애 중에서 특히 관절통, 지금 관절통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TM 조인트에 관련해서 통증 유발 자극 검사를 반드시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는 통증 유발 자극 검사는 TM 조인트입니다. 머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 유발 자극 검사에서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TM 조인트에 그러니까 턱관절에 우리가 시행하는 통증 유발 자극 검사는 대표적으로 셀렉티브 노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칭도 있고요.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TM 조인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증 유발 자극 검사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촉진, 팔페이션이 있고요. 기타 우리가 TM 조인트 로딩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셀렉티브 로딩과 클렌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페이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즉 이 흰색 화살표처럼 염증이 있는 관절을 옆에서 콘다일 하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이 눌림 자극에서 통증이 굉장히 재생성 있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프로보케이션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셀렉티브 로딩이 뭐냐? 셀렉티브 로딩이 뭐냐면 한 손으로 환자의 칭끝을 잡고 반대 손으로 환자의 후두부를 잡아서 환자의 턱을 이부에 힘을 줘서 후상방으로 이렇게 미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관절에 압박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 압박을 가면
이렇게 하악하는 후방으로 밀리면서 원판 조직을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경우, 즉 관절염일 수도 있고 관절염판 변이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판 조직에 통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우리가 셀렉티브 로딩, 우리가 이 선택적 압박이라는 걸 쓰는데 이런 형태의 힘을 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 클렌칭 보겠습니다. 이를 꽉 깨물면 말 그대로 이렇게 관절이 압박이 되죠. 관절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 말 그대로 통증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통증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클렌징 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건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 벌릴 때는 괜찮은데 씹을 때만 아파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성원이나 관절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골반 열리는 경우에 이렇게 압박했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렌칭도 우리가 턱관절에 대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방의 그림을 보시면 클렌칭을 했을 때 이렇게 과거가 상방으로 압박이 되는데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서랍자, 이렇게 노란색이 서랍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랍자를 한 개만 올렸지만 최소한 2개 정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2개 정도 올려서 깨물기를 했을 때 통증이 없어진다. 이러면 이 환자분은 거의 100%의 확률로 관절통 환자다. 물론 골관절염인지 단순한 관절통인지는 따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분리기를 깨물었을 때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턱관절 장애에 통증이 생겼다 의심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깨물었을 때는 이렇게 관절이 압박이 되지만 서랍자를 일정 두께로 이렇게 깨물을 하면 반대편은 올라가지만 통증이 있는 부위는 반대편을 이렇게 니출레이션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장애를 진단할 때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는 적어도 관절통인 경우에는 이런 통증이 있고 여기에서 통증을 호소한다면 턱관절 장애를 근육통이 아닌 관절통으로 진단해 주시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차 신경통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신경통은 말 그대로 뉴로패시페인, 신경병성 통증을 가집니다. 이 신경병성 통증은 염증성 통증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통증은 자극에 대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통증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페이스풀하게, 충실하게 일어나는데 3차 신경통과 신경병성 통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은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주어지는 자극이 비례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주어지는 자극이 통증을 일으킬 정도의 역치가 없지만, 역치가 낮은 자극이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통증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 썸메이션 이펙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썸메이션 이펙트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어떤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게, 염증성 통증이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통 통증의 원인이 신경병성 통증이 아니라 조직 자체에 어떤 조직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녹시세티브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녹시세티브 페인은 나부인데 이 녹시세티브 페인의 경우에는 통증의 역시 이하의 자극에서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증의 역치를 넘어가는 자극이 왔을 때 비로소 통증이 가고요. 보통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통증의 관계는 조금 비례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살 때리면 조금 덜 아프고 아주 세게 때리면 더 많이 아픈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는데 신경병성 통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통증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자극은 아닌데 이게 신경이 이걸 기억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통증이 자극이 옵니다. 또 이걸 기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증은 실무율이라고 부릅니다. 올라왔는 거거든요. 자극이 통증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 주어졌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 이 자극은 완전히 기억이 사라지는데 신경병성 통증이 생기면 신경이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극이 왔다. 그리고 또 자극이 왔다. 이런 자극들이 쌓여서 결국 통증을 역시 이상이 되었다 하면 그때 비로소 갑자기 통증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역시 이상의 자극을 줘도 통증 크기는 비슷합니다. 비례관계에 있지 않거든요. 이게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신경병성의 통증의 특징이 뭐냐? 썸메이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임상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세수를 하다 아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수를 할 때 처음 자극으로는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수를 하면 계속 자극이 가면 이 자극들이 쌓이면서 그때 비로소 갑자기 통증이 오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왔을 때 또 바로 되면 또 통증이 바로 연달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르기라고 부릅니다. 리프렉터리 피리어드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썸메이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가 통증과 자극이 일반적인 염증 통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산술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썸매션 효과를 아까 그림에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보시면 이 환자분은 보십시오. 입을 벌리면 아파요. 그냥 있을 땐 괜찮고. 세수할 때 아프시다고요? 네. 어느 분이 다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세수할 때 입을 이렇게 탁 이렇게 씻잖아요. 씻으려고 여기가 찌릿하게 아파요. 예. 아파서 못 밀대요. 알겠습니다. 먹고 하는데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찌릿한 말씀해 주세요. 거기, 코 쪽이. 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시듯 처음부터 이렇게 만졌을 때 비비거나 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극들이 계속 쌓이면 그때 비로소 통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썸매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산소신경통이 의심이 될 때 네오레스는 물론 환자가 말씀하신 통증 양상을 우리가 진단을 내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 쪽의 통증, 잇몸이나 피부 쪽의 통증을 하실 때 이렇게 계속 만져보시는 것도 진단을 하실 때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골라서 내리는 진단 기준이 아니고 다른 모든 안면 통증 장애를 고려를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리는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골라서 내리는 비정형 안면 통증은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하고요. 상당히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통증 장애에서 보여지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관계도 없고 주어지는 자극과도 상관관계가 없고 그렇지만 심리적인 어떤 모호한 용어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모호한 증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표현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정확한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좀 닥터 쇼핑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내가 아는 안면 통증 장애를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환자분은 거기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으로 진단을 하고 이렇게 상급의료관으로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cute parotitis 대부분 야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parotitis 티스로 끝나죠. 염증을 의미하는 점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inflammatory pain 염증성 통증. 그래서 염증성 통증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쌓이는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고일어나니 일어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부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는 식사를 하다가 얼굴이 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스웰링,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쌓이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부종. 그래서 스웰링이 발생했다. 주로 여기 안면부, 귀 앞쪽이라든지 턱 쪽에 보통 이렇게 확산하시고요. 간혹 화농성 세균감염의 화농성의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입안에서 이 야선 개구를 봤을 때 염증이 그러니까 퍼스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쭉 짜줬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었을 때는 야선님이 의심을 한번 촉진을 해보시는 건 좋고요. 그리고 이 야선이 부으면 굉장히 부어있기 때문에 촉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파로티드 글랜드 있는 부위를 이렇게 물론 슈퍼피셜 록이겠죠. 눌렀을 때 상당히 통증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선염도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선염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야선염에 대한 해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선은 이렇게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되는데 이 야선은 이렇게 표층에서 이렇게 하악지 후면을 이렇게 감싸고 내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선에 염증이 생겨서 스웰링이 생기면 전형적인 특징이 가집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게 얼굴이 되게 많으신 편이라서 야선 부종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물론 살집 좀 있고 저처럼 약간 살집 있거나 저보다 조금 더 통통하신 분들은 야선이 부어도 좀 표가 좀 안 나는 경우가 좀 납니다만은 전형적으로 보시면 이 귀 뒤에 이렇게 야선이 이렇게 하악지 후면을 감고 들어가는 뒷부위가 이렇게 상당히 붓기 때문에 이 뒤가 상당히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가 이게 귓바퀴라고 부르죠. 이수가 밖으로 외전된다 이런 표현을 듣거든요. 그래서 야선 부종의 양상은 앞에서도 어느 정도 특징이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
이 수가 외전이 되었다, 이 후엽이 많이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야선염으로 거의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간혹 이쪽이 붙지 않고 안쪽만 붙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선의 전형적인 부종 양상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뒷바퀴 아래쪽, 전입부 쪽 하방으로 이렇게 많이 붙고요. 전형적으로 야선의 해부학 위치를 생각하시면 부종 양상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봤을 때 부종 양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수성 감염은 우리가 감면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면이 저 정도로 붙는 경우는 우리가 치수성 감염이 흔하거든요. 우리가 포칼 옵세스가 왔다든지 또는 치치주염이 왔을 때 안면 부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선에 의한 부종과 안면 치수성 감염에서 오는 부종의 양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구각을 기준으로 야선에 의한 감염은 다소 상방에 치우칩니다. 그렇지만 치수성 감염은 다소 하방으로, 이 구각을 기준으로 하방으로, 하체 하열을 좀 붙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치수성 감염이 와서 퍼스가 생겨서 이게 전정부의 상하체하든 하하체하든 퍼스가 생기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스페이스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간격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퍼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하체하라 하더라도 결국은 퍼스가 밑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많이 붙고요. 이 야선은 따로 캡슐이 쌓여져 있습니다. 캡슐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야선에 염증이 와서 퍼스가 쌓여도 이 캡슐이 야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캡슐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캡슐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얼굴이 부어서 왔을 때 치수성 감염하고 우리가 야선염을 감염할 때 앞에서 봤을 때는 다소 구각을 기준으로 상방, 즉 후열을 봤을 때는 하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하열 기준으로 상방 혹은 구각을 기준으로 상방에 좀 부은 양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야선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방으로 많이 부었을 때는 치수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임상에서 보실 때 중요한 감염이잖아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